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런 일성을 던졌습니다. 민주당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런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의장실은 탄핵 청원 수리는 문제가 없고 또 이재명 전 대표는 OX 말고도 답은 많다. 이런 입장을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이 정국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이런 그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 그 관문으로 가는 길인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저희가 이제 쉬었고 2주 만이고 이제 3주 만에 뵀는데 네. 3주 만에 뵈니까 먼저 네. 좀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위헌이거나 뭐 위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좀 약간 과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명칭이 탄핵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청문회도 있고 정책 청문회도 있고 어떤 국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청문회 같은 걸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는 할 수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다만 이제 과정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쭉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있긴 했지만 네. 탄핵 청문회가 실제로 과거에 그 입법 청원이 있었으면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안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거에는 과거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하는 거 때문에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래서 법으로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입법 청문회 자체를 위헌이라 그러는 국민의힘 얘기는 좀 과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탄핵 청문회 그 자체 이런 그 민주당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서 이제 탄핵이 딱 두 번 있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엄청나게 강력한 영풍이 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뭔가 여론이 먼저 움직이면서 정치권이 따라간 양상이었는데 탄핵이 되려면 요건이 제가 보기엔 결정적 요건은 이 뭐 서명이 150만이냐 200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85%가 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기준점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몇 %였어요? 여론이 85%가 넘었어요, 둘 다. 그래서 심지어 재밌다기보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열린우리당의 우호적인 발언을 당시 하셨었는데 네. 그때 여론조사 제가 수치가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선거법 위반이냐 했더니 선거법 위반 여론이 더 많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탄핵 소지가 있냐 그러면 탄핵 소지가 있다도 많았어요, 당시에. 네. 근데 막상 탄핵했더니 역풍이 확 불었거든요. 당시가 날짜도 기억나는데 2004년 3월 12일 날이었어요. 4.15 총선을 딱 한 달 앞두고 탄핵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랑 후보 가상 대회를 하면 6대 4로 거의 다 이기는 게 나올 정도였어요. 민주당 후보 계열이.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그럴 정도로 역풍이 확 불었던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여론전, 탄핵에 대한 여론전 차원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탄핵 청문회 하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어떤 작전들 그런 방법들은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하나의 이제 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탄핵 예비 절차를 밟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여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여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련의 아수라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최혜병 특검이 안 되면 국정조사, 그 다음에 검사 탄핵, 그 다음에 또 최혜병 특검 아니면 탄핵,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그러면서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국민들도 그렇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도 그렇고 탄핵이 이게 굉장히 엄중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명사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하기 좋은 날의 연속이에요. 지금 빨리 그 탄핵을 당하고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이 가장 호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막상 근데 정당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치밀하거나 전략적이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말로 지금 탄핵을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결국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 정도로 지금 당장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그 화가 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이러한 그 약간 치기 어리고 또 굉장히 서두르면서 거친 이런 민주당의 행보 때문에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힘이나 여론 지지율이 거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서부터 사실은 탄핵 그러면은요 과거의 임시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 탄핵의 판도라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보수 정당이 먼저 판도라를 열었다고 보는데요. 이 탄핵이 이런 식으로 일상화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불안정한 민주정치의 신호예요. 중남미가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하면서 정치가 불안정화되고 그것이 민생이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방금 그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엉성하기도 하고 성긴 부분들이 그 눈에 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럼에도 이 강공 모드로 일단 이렇게 뭐 밀고 나가고 있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한마디로 뭐 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네. 지금 이 분위기 거기다가 뭐 특검이라든지 사실 최혜병 특검은 진상 규명해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억울하게 간 그 최혜병의 그런 원통한 그러한 그 사연도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군인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대통령 탄핵의 하나의 수단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 전술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국민의힘이 흥분하면서 마치 또 그 원내대표가 발끈하듯이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수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수록 굉장히 담대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렇죠. 대응해야 책임 된다. 정당으로서 네. 뭔가 국가의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에 대한 반응만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도대로 여론몰이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그 이슈 그 운동장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좀 처지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도 국민들이 좀 이해해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몇 차례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크게 정무적 이슈가 있고 정책적 이슈가 있으면 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여당이 여당다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3대 개혁이 노동, 연금, 교육인데 그걸 아는 여당 의원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보좌진도 3대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네. 정부 입법도 없고 그래서 뭔가 여당다운 태세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자체가 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끌려오게 되는 거죠. 네, 특검과 탄핵으로 전국이 좀 뒤덮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도 예상보다 이제 빨리 행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김 여사 게이트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변수가 제2표결, 그러니까 거부권 이후에 국회에서 있을 제2표결이나 특히 이제 이후에 해병대 특검법 전국을 좌우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의 여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계속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이 지금 원래는 얼마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상당 기간 잠적을 했었잖아요. 총선 기간에. 네. 그래서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잠적하다가 딱 해가지고 나타나서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마치 후보들보다 더 부각이 돼버렸거든요. 문자 논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최혜병 건 문제에서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주가 조작 관계자였던 사람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전국 전체가 김건희 여사가 그냥 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김건희 여사 내지는 최혜병 특검 문제도 관련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기 너무 황당할 정도로. 네. 그런데도 뭔가 여당에서 수습하는 방안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약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뭔가 어떻게 민심을 수습하겠다기보다 완전히 점입 가경 형태로 더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권력의 2인자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문자를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렇게 뭔가 좀 피로도, 짜증, 내지는 불만, 실망 이런 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나 탄핵 전국만큼이나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의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등장하지 않는 이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 제2표결에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좀 심각하죠. 뭐 VIP라는 언급도 나오고요. 그런데다 또 뭐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경로 안 했다 그러다 그다음에 경로했는데 뭐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지금 또 경로 안 한 것으로 또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국민적 관심은 굉장히 높고요. 7월 19일은 바로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또 날이 돌아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의 많은 부분에 개입됐다라는 말들을 저작거리에서 그리고 권력의 주변에서 계속 해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김 여사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는 최혜병 특검에서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문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취약한 고리예요. 그러니까는 야당을 비롯해서 이들은 누굴 공격하느냐? 김 여사를 공격하는 거죠. 거기가 약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공범은 내가 말한 VIP는 그 VIP가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와 대통령 부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론이 믿어주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론과 관련해 가지고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애초에 차라리 대통령이나 또는 김 여사가 아예 전공법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작 하와이에 계신 이 두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죠. 네. 입장 표명을 하고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문자 논란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대 2차 합동 연설회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1차 후보자 그 토론회에서도 가장 뭐 이렇게 뜨거운 이슈 많이 이제 언론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전대는 사라지고 문자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문자 논란 가세했고,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이제
이른바 그 친윤 중진들도 가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한동훈 대세는 굳건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일에는 이제 보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대구로 가게 돼 있는데 이번 문자 논란 좀 어떻게 뭐 어떤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에 굉장히 황당한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정당은 말입니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좀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때 그걸 믿고 같이 성원해주고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후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문자가 됐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 아니면은 디오르 백이 됐든 이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도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김기현, 권성동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애초에 이 정부가 탄생할 때 중도 비평가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또 진중권 교수도 참전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둘이 이렇게 나눠졌으니 누구 편을 들지 선택하라고 지금 지지자들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지지자들이 선택해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등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고 국정 운영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민망하거나 송구스럽다라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실망하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득과 실을 따진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마음들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자들은 네. 지금 결국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고 이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의 끈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너무나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의 마음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도 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당사자로서 5번이나 문자를 하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만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힘은 상당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저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3일에 이제 1차에서 끝난 다음에 23일, 2차로까지 간 다음에 28일인데 어쨌든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 그 국민의힘 그 대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한 어대안의 흐름이 계속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이제 어대안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어대안 흐름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뭐 내용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수치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100이라고 가져가고 환산하면 좀 약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있고 그거는 조사 흐름마다 계속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흐름들이. 그래서 이번 문자 논란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그 약간 보태보면 평범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다. 네. 또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다. 이분들은 뭘 가장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한동훈 그 후보가 협력해서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떨어지면 미래 권력을 본인들이 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을 당선시켜 놓고 둘이 좀 잘해봐라.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정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떨어뜨리는 순간 현재 권력을 위해서 미래 권력을 잡아먹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이 전반적인 그 상황 전체를 좀 보면 저희는 본질적으로 이건 자해적 당무 개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너 죽고 나 죽자에 가까운 당무 개입이고 자해적이고 다만 누가 가장 최대 피해자일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대 피해자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제 누구 말대로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네. 같이 피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 어대한 흐름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차에서 더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1차에서 끝날 것이다. 네,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지금 초기에는 그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가 나경원, 원희룡이었다가 나중에는 윤심이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경선하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V0까지 등장해가지고 V0, V1, V2가 다 붙어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실은 V 뭐 -1 정도 되는 정도가 돼버리는 격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같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발생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더 뜨겁게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분위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단독 출마를 막는 김두관 후보가 등판을 했습니다. 대세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이제 좀 여러 우세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받을 수 있을까가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두관 후보가 얼마 정도의 득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비주류의 그 불씨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꺼졌나를 이제 판가름하면은 그런 어떤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Q&A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별로 그렇게 그 뉴스가 되지 않아요.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진짜 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관심이 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국민의힘이 대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의 희망적 관측일 뿐이지 대체로 그렇게 해서 대반전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익숙해진 인물, 그 다음에 너무 낯이 익어서 묵은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게 워낙 친 이재명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또 일련의 그 뭐라 그럽니까? 짜고 치는 뭐 그런 게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약속 대련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흥미 유발은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득표를 차지할지 이게 뭐 약속 대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대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선명한 약간 비명 반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도 친명으로도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전에 있던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당시 이제 박용진 후보가 붙었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78%를 받았었어요. 78대 22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1대1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최종적으로는 김지수 후보가 해가지고 3자 구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대1 구도에서 그때보다 많이 득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두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범 비명이라고 그럴까요? 범 비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들의 마음을 모아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 25% 정도만 넘어도 아마 좀 나름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시간상 짧게 한 1분 정도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전력의 핵심인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을 했는데 한미 군사동맹 공조를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게 남북 중 누가 중요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런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정상회의 순방에서 보여준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 뭐 한 1분 정도씩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다면은 한미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또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선 그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한 그 조정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도전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되면서 거의 준동맹 관계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남북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그런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속으로 의아했어요. 이거는 질문을 꼭 해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일련의 지렛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돼 있지만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를 든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더하겠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 속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핵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재정이라든지 경제적 상호 이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렛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는 굉장히 이렇게 한국을 어쨌든 외교적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언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좀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균등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랑 관계를 맺어야지만 어떤 여러 가지 지렛대 역할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마치 우리가 뭐 그 미국을 선택하면 나머지 나라를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한 건데 그런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건지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